뭐 두 개, 세 개씩 받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죠? 일단 국가가 기본으로 주는 게 1,079유로입니다. 매달 120, 130만 원 그냥 줍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노인들이 빈곤까지 떨어지기는 힘들죠. 그죠? 예. 120, 130은 뭐 네덜란드가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 지금 기초연금이라는 게 생겼지만 최대 월 20만 원 좀 넘습니다. 최대 월 20만 원, 120만 원 6배 차이 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28,000달러입니다. 네덜란드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덜란드 4만 달러 조금 넘어요.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뭐 국민소득 6배 많고 7배 많은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20만 원인데 네덜란드는 12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빈곤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왜 네덜란드는 이렇게 하느냐? 이게 네덜란드의 철학인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만 65세가 됐으면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 사실은 배당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봤을 때. 네덜란드에서 이걸 받으려면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 들으면서 네덜란드로 이민 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다면 이것까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예. 네덜란드에서 50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예.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배당이라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50년 정도 거주했으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의 철학인 겁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젊었을 때 돈을 벌면 무조건 17.9%를 다 이걸 위한 세금으로 걷습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7.9%, 179만 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7.9%, 17만 9천 원. 내는 거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있죠. 받을 때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재벌이든 뭐 실업자든 만 65세가 되면 이 정도를 받습니다. 재미있는 건 휴가 가라고 휴가 급여를 1년에 2번씩 또 줘요. 여행 갔다 오라고. 예, 정말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죠. 그죠? 정말. 우리나라 뭐 말로만 그러는 거고, 여기는 진짜, 인간으로서, 그죠? 노인을 인간으로서 잘 대우해드리는 사회입니다. 근데 이런 기초연금 제도가 네덜란드만 있느냐? 덴마크도 100만 원 이상씩 주고요. 뉴질랜드도 있습니다. 꽤 많은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이 나라들은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일종의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노인 기본소득.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의 큰 차이점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기본소득 논의하고 대한민국의 논의를 그냥 단순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는 훨씬 더 절박하다. 그리고 유럽의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들은 굳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이미 현금으로 많은 급여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는 그게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유럽으로 따지면 수당인 거예요. 한꺼번에 기본소득이 안 되더라도 청년수당, 노인수당,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없었다는 거죠. 이 나라들은 이미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현금 급여 정책이 잘 돼 있습니다. 덴마크는 정말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데요. 세금도 많이 걷고 덴마크는 유럽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가장 적은 나라예요. 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없냐? 이미 많이 받고 있으니까. 예. 그럼 대한민국처럼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이 진짜 많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물어보세요. 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뭐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저도 돈이 없기 때문에 저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사실은 그 사회가 가진 공동의 부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공동의 부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이 재산 부라는 게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걷는 게 세금인 거죠. 근데 세금을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은 이 국민부담률이라는 걸 계산해 보는데요. 국민부담률이 세금하고 사회보장료로 의무적으로 내는 거, 사회보장을 위해서 이걸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총소득, 그죠? GDP라고 하죠. 총소득 중에 세금이나 사회보장료를 얼마나 내는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10% 정도 작은 걸로 나와요. 단순 계산해 보면 한 150조, 160조 정도가 됩니다. 돈이. 10% 차이를 계산해 보면 우리는 세금을 꽤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대한민국 세금 비싸다, 그죠? 조세 제한도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세금 올린다고 하면 엄청나게 반발이 심한데
옛날에 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그죠? 그게 땅하고 건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었는데, 그거 세금 거둘 때, 그죠? 갑자기 뭐 택시기사분들까지도 막, 왜 종합부동산세 같은 그런 걸 걷냐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랬다는데, 자기한테 해당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심리적 저항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금에 대한. 왜 그런가 하면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닙니다. 외국에 비해서. 근데 불공평하게 낸다는 불만이 많아서 조세 저항이 심해요. 왜 나만 많이 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OECD 평균만큼 세금을 낸다면 기본소득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조, 160조 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이렇게 올릴 수는 없죠.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게 증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뭐 한 29조, 30조 이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이 낮은 조세 부담률을 한 2, 3%만 올리더라도 20조, 30조는 나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기본소득을 우리도 한번 일단 작게라도 시작해보자. 그거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못하는 게 문제지. 전 세계에서 이 조세 부담률이 가장 뭐 쉽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조세 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예요. 덴마크. 우리의 2배입니다. 예. 만약 우리가 덴마크 수준으로 세금을 거두면 어떻게 되느냐? 전 국민에게 1인당 60만 원씩 주고도 돈이 남아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덴마크는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국민 부담률이 50%를 넘어섰어요. 전 세계 유일합니다. 근데 덴마크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적어요.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왜냐? 덴마크 정부를 믿으니까. 중요한 거는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건 불공평하기 때문이고 정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불공평하지 않고 공평하고 세금이 공평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으면 사실은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더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덴마크 수준으로 세금을 거두면 1인당 60만 원씩, 그죠? 4인 가구면 매달 240만 원씩 돈을 받아도 돈이 남아요. 돈이 남는다니까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덴마크는 처음부터 이렇게 세금 국민 부담률이 높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덴마크가 1970년만 하더라도요 30%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30%. 근데 20%가 오른 거예요. 20%. 이 국민 부담률이 대단한 겁니다. 20%를 올리는데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았어요. 다 동의해 준 겁니다. 왜냐? 정부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까 제가 2%, 3% 올리면 지금 야당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뭐 청년 배당이니 뭐 기초연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올리자 이런 이야기들 다 실현 가능하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팍팍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좀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걷는 세금도 낭비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길거리 지나다 보면 막 너무 돈이 아까워요. 돈이 새는 게 막 보여가지고. 진짜. 저는 제가 요즘 지방을 많이 다니는데 지방 다니다 보면 웬 놈의 고속도로가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깜짝 놀랍니다. 옛날에 제가 알던 뭐 경부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이런 거 말하는데 요즘에는 고속도로 이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다 닦는 건데. 결국에는 민자 고속도로 하지만 민자도 손해 나면 우리가 벌충해주는 세금으로 물어주는 그런 민자고속도로 많죠. 그리고 지금 순수 민자라고 하고 건설하는데 그것도 사기예요. 지금 뭐 서울 문산 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그거 민자고속도로라고 하는데 땅은 정부가 돈 대서 사주고 이럽니다. 땅을 정부가 돈 대서 사주고 건설비만 민간 기업이 되는 그게 민자입니까 그게? 저는 약간 우리나라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단어가 이상하게 막 쓰이니까. 4천억 5천억씩 주는 거예요. 땅값으로. 그걸 대주고 민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돈만 다 모아봐도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은 세금 더 안 걷고도 저는 뭐 꽤 많이 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게 낫잖아요. 그죠? 예. 제가 전라북도 진안군 이런 데 시골에 가봅니다. 시골에 가보면요. 전라북도 진안군이 인구가 3만이 안 되거든요. 근데 1년에 진안군청이 쓰는 예산이 3천억이 넘어요. 3만 명에 3천억이면 얼마입니까? 주민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네. 원래 우리나라는 이 시골 농촌에 가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소외됐다고. 근데 사실은 예산으로 따지면 은평구 구민 1인당 예산은요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농촌에 가면 주민 1인당 예산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냐고. 주민 1인당
영세부터 죽을 때까지 노인들까지 평균 했을 때 주민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진안군청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차라리 그 돈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우리나라 농업이나 농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그 3천억 중에 한 30%는 어디다 쓰냐면 도로 닦고 건물 짓고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뭐 사실 그 돈 그냥 진안 군민들한테 나눠주면 진안군으로 이사 많이 가겠죠. 그죠? 예. 농촌 요즘 인구가 줄어서 문제인데 돈을 차라리 주민들에게 좀 기본소득을 주면 이사 가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농촌도 살리고, 그죠? 근데 그 돈을 쓸데없는 콘크리트 까는데 다 돈을 써버리고 있으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예산 낭비를 줄이면 기본소득은 꿈이 아닙니다. 그냥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걷을 때에도 지금 월급 받는 근로소득자들 세금 안 올려도 됩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에 새는 세금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재벌 회장들 있죠. 재벌 회장들 세금을 깎아주는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재작년에. 예. 이건희, 정몽구 이런 양반들 한 200억, 300억씩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모르셨죠, 그죠?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지금도 깎아주고 있어요. 예. 그분들이 여기 월급 받는 분들보다 세금을 덜 낸다니까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받고 이런 거는 사실은 주식 배당이라는 건 일하고 받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 자기가 주식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매년 받는 돈인데 그 돈을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보다 적게 세금을 내고 배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명목이 뭐였냐면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근데 그 양반들은 주식을 안 팔잖아요. 그죠? 이건희 씨나 정몽구 씨가 팝니까? 자기가 그 삼성그룹, 현대그룹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세는 세금이 너무 많아요. 탈세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렇게 세는 세금만 제대로 걷고 예산 낭비만 줄여도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정도의 부분적인 기본소득. 요즘에 이야기되는 건 이제 노인들 기초연금 20만 원 너무 적다. 한 30만 원 올리자.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청년들에게 얼마가 됐든 간에 좀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좀 주자. 또 아동수당. 어쨌든 이렇게 청소년기나 이렇게 자녀가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동수당 같은 거 좀 주자. 외국은 다 주고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장애인들 어쨌든 이 지금 장애인 연금이 너무 적습니다. 받는 사람도 적고 장애인들 좀 주자. 또 농민들 요즘에 살기 너무 힘든 거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살기가 팍팍한 사람들에게 좀 현금 급여를 줘가지고 숨통을 틔워주자. 이런 정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는 세금만 막고 예산 낭비만 줄여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정만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서 아까 49.3%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비율이 49.3%였는데 한 60% 정도로만 올라가면 저는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서 기본소득에 제가 좋은 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뭐 우려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새로운 정책이라는 건 늘 부작용이나 뭐 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차차 우리가 토론해 나가면 되니까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좀 과감하게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저는 좀 의견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아직 공약을 다 발표한 것도 아니고 저는 유권자들의 민심이 가는 데에 따라서 대선 후보들도 공약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선생님 바로 딱 손을 드시네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저는 잘 듣고 네. 많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공감을 하고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께서는 네. 법을 전공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이게 기본소득 전도사가 되셨는지 네네. 그 말씀을 한번 좀 청해 네. 주시죠. 제가 법을 전공하겠는데 제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데 돈 버는 일을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예. 제가 변호사를 휴업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중간에 대학에서 한 4년 정도 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끊어진 지가 오래돼서 저야말로 기본소득이 좀 필요합니다. 뭐 농담 겸 진담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나 예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20년 전부터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세 문제점, 예산의 문제점들은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하고 접목을 잘 못 시키다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전쯤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세금 제대로 걷어야 된다, 예산 낭비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때까지는 그냥 줄여야 된다,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직접 한번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걸로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5년 전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시민운동, 세금을 제대로 걷자, 그리고 예산 낭비를 줄이자, 이 시민운동하고 접목을 시켜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예산 낭비 줄이자고 하면 시민들이 다 공감하세요. 그런데 자기 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기본소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장점이 뭐냐면은 예산 낭비 줄여가지고 저도 내가 받으면 되겠네 기본소득으로. 예, 아까 제가 그 진안군에 가서 농민들한테 그 이야기 했거든요. 진안군의 예산을 아무리 낭비를 줄여봐야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없었는데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면 진안군에서 예산 낭비를 줄이면 진안 군민들이 배당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좋냐. 그죠?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그동안 제가 아무리 조세개혁이나 예산 낭비를 줄이자 이야기해도 그냥 좋은 이야기 하시네요. 이렇게 했던 게 이제는 좀 기본소득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면 이거는 이제 내가 받을 돈의 문제가 되니까 생각이 좀 바뀌겠구나. 그렇게 좀 제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소득을 좀 전도사처럼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답이 됐는지. 예. 또 뒤에 두 분 또 네, 먼저 뒤에 분이 손 드셨는데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변호사님도 오랜 기간 동안 조세 개혁해서 네네. 활동하셨고 네. 5년 전부터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네네. 활동하고 계신데 네.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해오시면서 네. 가장 크게 저항을 받았던 부분들, 네네. 또 가장 크게 이게 이제 많이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지금 현재 어떤 부분들의 문제점이 가장 크게 있고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게 되면 이게 더 확실할 수 있을 것인지 네네네. 네. 네. 지금도 가장 크게 부딪히고 있는 장벽은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입니다. 생각. 일을 안 하는데 왜 돈을 지급하냐.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 돈을 그냥 주면 그 사람을 망치는 길이다. 이게 제 부모님 세대들 특히 또 연세 드신 특히 어렵게 고생해가지고 한국에서 정말 살아왔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생각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장벽이에요. 왜냐하면은 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게 만드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기본소득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경제신문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좀 보수적인 색깔의 언론들은 기본소득을 계속 포퓰리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지급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게을러지게 만드는 길이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머릿속에 그 생각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확산시킬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여러분들의 기본소득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지금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시장이 했던 청년배당 정책 또는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했던 청년수당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인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일을 해야만 돈을 받는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는 예로서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드리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한번 봅시다라는 저는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상가 가지신 분들이 지금 상가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과거에 일을 해서 재산을 축적해서 그 상가를 샀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임대료 같은 게 많이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불로소득,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받고 있죠. 비노동소득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비노동소득.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돈이 들어와요. 아까 이건희 회장이나
뭐 정몽구 회장님이 받는 그런 주식 배당도 비노동소득이고 부동산에서 받는 임대료 그것도 뭐 생계형 임대료가 아니라 정말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매달 들어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어떤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것도 다 비노동소득인데 왜 99%의 사람들은 비노동소득을 받으면 안 되고 1%는 그렇게 막대한 비노동소득을 받아가도 되느냐. 이게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 지금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정당한 몫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받는 거다. 우리 사회가 이룩한 공동의 자산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노력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라는 게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받는 건 정당한 몫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좀 전환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포퓰리즘이라는 어떤 요 논리를 넘어서는 게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현실이 될 때 지금은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지난 5년 동안 기본소득 이야기할 때마다 받았던 가장 많은 질문도 그겁니다. 포퓰리즘 아니냐. 예, 이거 뭐 공짜로 돈 나눠준다. 이거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냐. 진보적인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믿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자문 좀 받으려고 좀 진보적인 학자를 찾아갔는데 그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번 좀 벗어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또 질문. 네. 이제 뭐 사실은 굉장히 저도 찬성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상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아까 네.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시행하는 나라는 아까 스위스로 말씀하셨던가요? 지금 알래스카 말고 국가적으로 하는 나라들은 다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덜란드처럼. 네, 우려되는 건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든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이미 잘 갖추어져서 진행이 됐던 국가들인데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 없이 네. 도입이 됐을 경우에 네네.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나 네. 그 이후에 문제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네네. 우려가 사실은 되는데 네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정말로 이제 어떤 저소득 이런 전체적인 수준을 좀 생활 수준 이런 것들 높이고자 하는 건데 네네. 극단적인 비율 수 있겠지만 기본소득을 지급을 했는데 많은 노숙자들이 그거를 똑같이 그전과 같이 뭐 술을 먹거나 뭐 그런 데 쓰는 걸로 그 비용을 쓰다 보면 네네네. 오히려 또 사회적인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시기가 우리가 이제 뭐 의식 수준이나 사회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갖춰준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게 네네.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너무 네네. 갑자기 진행이 되면 네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는 거는 그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금 소득이 모자라가지고 어려운 층부터 먼저 지급하는 게 좋겠다. 부분 기본소득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분 기본소득은 이미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사실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모든 국민들에게 다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노인, 청년,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타겟을 정해가지고 그분들부터 먼저 지급하고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또 더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게 쉽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제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줬을 때 자립심이 높아지는 걸로 나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 흑백 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흑인들이 정말 가난했죠.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흑인들이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민주화가 되면서 흑인이 다수니까 흑인 정권이 들어섰어요. 이 흑인 정권에서 처음에 무슨 정책을 폈냐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일자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흑인 정권이 좀 딜레마에 빠졌어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랬는데 그때 마침 일부 흑인들, 가난한 흑인들에게 돈을 그냥 줘봤는데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자립심이 생긴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립심이 생긴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생긴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해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사회복지 급여가 있긴 있습니다. 아주 쥐꼬리만큼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조금씩 줘가지고 그냥 근근히 살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보다 아예 그냥 사람들한테 한번 조금 조건이 좀 덜한, 조건이 좀 많이 붙지 않은 그런 돈을 나눠줘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돈 받고 그걸 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의욕을 내더라. 그러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 전 인구의 40%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나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기본소득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쪽방촌 있죠. 쪽방촌. 서울역 앞에 보면 동자동 쪽방촌. 이런 쪽방촌에 가서 제가 그 소위 말하는 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직접 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가 오히려 그분들의 어떤 자리부여,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리부역을 깎아먹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아주 선별해가지고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받는 복지급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일용직이라도 나가가지고 일당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게 다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자기가 받는 돈에서 그걸 공제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입장에서는 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받는 돈에서 깎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차라리 그냥 돈을 주고 알아서 한번 살아보슈.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더 의욕적으로 살더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라는 게 대표적으로 선별적 복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인데 그게 가진 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하는 건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먼저 우선 지급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다 보면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가난한 분들이 받았을 때 오히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의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가 삶의 의욕을 찾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9시까지 마쳐야 돼서 아마 일어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 질문은 받고 외로 한 가지가 여쭤보고 네네. 컵스 20일이 된 다음에 네네. 박기문 총장 같은 경우가 가장 자기가 했던 것 중에 기후변화 뭐 경사총회 네. 이제 자기가 가장 보람찬 일 중에 하나 네네. 파리 협상을 맺은 거에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네. 트럼프 관련해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TP해가고 지금 탑재 서로 하기 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그 당시에는 동의를 했지만 네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순간에 하고 다양하게 네. 유지가 될 것인가. 네네네. 결국 모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가.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컵스 21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네네. 예상을 하고 네네.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이제 2015년 12월 달에 기후변화 때문에 파리 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반기문 씨가 사무총장 할 시절이죠. 2015년 12월 달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또 요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또 파리 협약 자체도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됐는데, 질문하신 거는 반기문 씨가 파리 협약이 맺어지는 과정에서 또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진짜 역할을 제대로 했냐? 그 질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될 거냐? 지구가.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저께인가 JTBC 뉴스룸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저는 좀 한번 뉴스룸에 한번 불러주려나 했는데 안 부르더라고요. 안 불러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오기를. 어쨌든 JTBC 뉴스룸에서 반기문 씨를 검증해야 되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반기문 씨가 진짜 뭘 좀 제대로 한 거냐. 우리나라에 지금 논란이 많죠. 반기문 씨는 자기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기후변화가 지금 문제가 풀리고 있으면 뭐 업적이든 치적이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안 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지금 이걸 가지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되겠냐. 지금 기후변화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 협약 자체도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파리 협약에서 이야기한 거는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 ppm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오르면 안 된다. 이 목표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어요. 파리 협약의 내용을 보면. 그래가지고 다들 환경단체들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목표는 합의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이런 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그걸 마무리도 못